그 5개 강의에 대해서 이제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선생님들 의견이나 질문이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해요. 좀 늦게 와서 하여튼 세 번째 강의부터 들었는데 제가 이제 심근경색 연구회 때 강의가 이제 노블한 인트라바스큘러 이미징을 하고 왔는데 사실 거기 제일 귀하신 분들이 여기 강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김진영 교수님께 질문 드리면 그 이제 아까 보여주신 플림 OCT가 이제 상당히 많이 진행됐고 도터라고 이제 국내 회사가 이제 OCT 준비하고 저도 이제 뒤에 이제 거기 백그라운드에 뭐 김진영 교수님 많이 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직은 조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의 저희가 임상이 거의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저는 그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환자들 대상으로 좀 데이터를 쌓아서 아까 뭐 스펙트럴 웨이브도 좋겠지만 저희 거 가지고 많이 좀 연구했으면 하는데 교수님 그 이제 아마 지금 당장엔 안 된다고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교수님이 아시는 부분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저는 뭐 아카데미즘에 있으니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상용 시스템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퍼스트 휴먼 올해 TCT에 발표했던 거는 연구용 시스템이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상용 시스템입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데요. 상용 시스템은 엔지니어가 없고 기사가 운영을 하고요. 또 그냥 의사랑 운영, 그러니까 캣방하고 똑같이 알부스처럼 운영을 하는 거고 지금 상용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길이 멉니다. 아직까지는. 또 뭐 얘기 드릴 거 이것만 갖고도 얘기 드릴 거 굉장히 많지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알게 된 게 있는데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노하우가 또 다른 측면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카테타 시스가 한 개가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달라요 이게. 알부스가 갖고 있는 시스의 질과 테르모 시스랑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의 질이 완전히 다른데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야 글로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고 저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한국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미 팔아버렸을 텐데 저는 여기서 할 거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같이 할 겁니다. 아니, 김진우 선생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아니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아까 저기 슬라이드에서 보니까 스타틴을 먹어도 6개월 후에 팔로우한 거에서 여전히 인플라메이션이 많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그 인플라메이션이 많다는 게 뭐 동물 실험 데이터에서 증명이 된 거겠죠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이 되고 그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환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이게 LDL이 기준치 이하로 7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그 얘기이신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팔로업 데이터 휴먼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직은 안 한 거고요. 그 인체 내에서 동물 실험에서 안 했습니다. 동물 실험 저거는 이제 휴먼 데이터고요. 사람 데이터인 건 아는데 동물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휴먼 데이터고. 그러면 환자들마다 그 패턴이 다 다르던가요? 예. LDL 레벨과 상관없이. 예. 이렇게 이제 벌어지고요. 또 HA 저희들도 이게 이제 6개월 했는데 확 떨어졌으면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의외로 LDL 그 인플라메이션 버든 자체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않는데 LDL이 많이 떨어진 사람은 인플라메이션도 많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런 패턴은 봤습니다. 근데 오버올 통계적인 차이가 확 떨어지진 않아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게 앞으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올해 HA 발표하고 뭐 굉장히 핫 이슈여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디스커션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런칭하고 있는 거는 그 플레임을 가지고 만약에 인플라메이션 버든이 높으면 랜덤원에서 항염증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연구를 지금 런칭을 하려고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시리얼 이미징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차이를 반영하는가 그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이제 대규모 본격 연구를 프로스펙티브
네, 한 가지 코멘트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일단 김진원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진행한 강동원 아, 교수님 좀 네. 짧게. 네, 예, 지금 알겠습니다. 다른 교수님들 계셔서. 네, 일단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6개월 데이터는요, 저희가 non-culprit 리전에서의 6개월 메디컬 팔로업 데이터가 되겠고요. 스타틴이나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페이지 드리븐 시그니처들, 패솔로지로 저희가 이제 다른 베스를 통해서 매크로페이지 드리븐 시그널링은 다 확인을 했고, 그것이 이제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속 데이터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인터벤션으로 모디피케이션 한 부분들, 특히 DCB로 치료한 부분에 대한 그런 컴포지셔널 아웃컴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다른 허예영 연장- 교수님께 예, 예. 예, 늦게 와서 하여튼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이자 디자이어 2인가 ISR 리전에서 보면 DCB 하기 전에 스쿼링 벌룬을 하고 이제 DCB 하는 게 더 좋다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드노보 리전에서도 혹시 이제 벌룬 타입에 요즘 워낙 다른 올라버린 여러 가지 벌룬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혹시 데이터 있으면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냥 플레인 벌룬은 사실은 우리가 아주 균일한 어떤 플레인 벌룬 엔지오플라스티의 결과를 사실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레커멘드 하는 거는 가이드라인에서도 non compliant, 레귤러 어떤 벌룬 쉐입의 다일레이션을 우리가 목표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은 칼시파이드 리전이나 조금 헤비한 리전의 경우에는 스코어링 벌룬이라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엔지오스컬프트라든지 아니면 NSE 이런 벌룬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데이터가 지금 올해 아마 신윤석 선생님 거기에서 국산 코리안 데이터를 하나 내셨는데요. 그런 엔지오스컬프트 스코어링 벌룬을 이용해서 한 그룹과 컨벤셔널 그룹을 비교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엔지오그래피 리절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DCB 트리트먼트의 석세스 레이트가 높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추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더 대규모로 해서 저희가 확실한 랜덤한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훨씬 더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영 선생님, 다들 또 궁금해할 것 같은데 아까 같이 그렇게 큰 혈관 DCB 하면 삭감되지 않나요? 근데 그 환자의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서 도네이션을 받았고요. 지금은 저희가 랜덤 트라이얼을 하고 있어서 회사에서 라지베슬의 경우에는 지금은 연구에 등록된 환자들인 경우에는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보험 세션에서 서존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라지베슬 지금 현재 저희가 2.75까지만 DCB를 쓸 수 있어서 3.0 이상인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에비던스가 없다고 계속 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 이 트라이얼의 어떤 데이터들이 조금 좋게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DCB는 치료하기 전에 이제 리전 프랩을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DCB도 지금 드럭이 다른데 다른 드럭 사이에 특히 이제 오늘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큐 코로너리 신드롬에서 DCB 드럭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많이 쓰고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파클리탁스를 코티드고, 지금 일부 유럽 쪽에서 시롤리무스를 가지고 지금 상용화도 일부가 되어 있고,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드럭의 성질이 다르니까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그다음에 업소션 레이트에 있어서는 지금 시롤리무스는 약간 인피리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아웃컴은 지금 소규모에선 별 차이가 없었지만 레일루멘 러스에 있어서는 파클리탁셀이 조금은 더 좋은 아웃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디지즈의 어떤 프리젠테이션에 따라서 어떨지는 그것도 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훈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실 논스테미 환자에서 아주 이미디에트 인베이시브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24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환자는 사실은 좀 더 빨리 하는 게 이득이 분명히 있는 환자가 있을 것 같고 아직 저희가 지금 가이드라인상에서 말하는 그런 크라이테리아로 환자를 제대로 구별하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랙티스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해볼 수 있는 게 사실 뭐 카디악 엔자임 엘리베이션 얼마나 되는지 또 에코나 이런 이미징 모달리티는 좀 더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통해서 이 환자가 조금 더 빨리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데 어느 가이던스를 될 수 있을지 교수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답이 없는 질문 하시니까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 가이드라는 건 상관없이 사실은 우리가 스테미 환자의 논스테미는 우리가 프라이머리 PCI가 아니라는 생각 하에 빨리 서두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나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어트 발렌타임 자체가 사실은 스테미 환자한테서도 이제 거의 이펙트가 맥시멈이에요. 줄일 대로 줄였기 때문에 더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리 하스피럴 딜레이를 줄이기 위해서 딜레이드 하스피럴라이제이션을 줄이자라는 얘기고 그게 결국은 토탈 이스케믹 타임을 줄이게 되는 거니까 넌 스테미라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넌 스테미가 아니라 스테미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딜레이하지 말고 빨리 하면 어떨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답이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교수님 아까 그 강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선생님 어떤 연구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24시간 딜레이 말고 48시간 딜레이를 했을 때도 그냥 똑같이 안 좋은 걸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냥 그거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컷오프 타임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게 결국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 더 뒤에 있었던 사람이 문제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예리한 질문 하시는데요. 사실은 살짝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DM하고 넌 DM에 있어서 사실은 딜레이드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은 24시간 아니 36시간, 48시간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은 시간이 딜레이 될수록 P-밸류 값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점점 시간이 더 딜레이 되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24시간 앞쪽으로 당겨서 비교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론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 예, 김 교수님 한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예, 전 부천홍보병원 변성옥이라고 합니다. 네. 그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 저도 경험은 적지만 이렇게 넌스테미로 이제 진단해서 시술 들어가 보면 이제 토탈 오클루전이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저도 이제 교수님 강의해 주신 말씀처럼 이런 분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은 빨리 했으면 좀 더 빨리 했으면 예후가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좀 평소에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아까 보여주신 데이터처럼 토탈 오클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보다 좀 빨리 들어갔을 때 더 이득이 있다 이렇게 주신 그런 데이터가 있는 줄 몰랐었고 그다음 이제 그런 이제 토탈 오클루전이 넌스테미에서 25% 정도나 이제 비중 차지하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하이리스크 그 이제 얼리 인베이시브가 필요한 하이리스크 그 크라이테리아에는 이제 토탈 오클루전이 의심되는 경우 그런 거가 이제 언급은 없지만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좀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예후 향상에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결국 이제 주중에 오신 환자분들은 별 문제가 안 돼서 다음날 하게 되지만 그래서 24시간 지키지만 결국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때 오신 넌스테미 환자들이 문제 될 것 같은데 그런 환자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너리 CT를 이제 응급실에서 진행해서 토탈 오클루전이 보이면은 뭐 주말이라도 나와서 이제 시술을 한다든지 그런 뭐 전략 같은 건 어떨지 교수님께서 혹시 하시는 뭐 어떤 전략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왜냐하면 제가 PCI 팀이 플로우 그레이드 아웃컴에 비교를 한 데이터를 제시를 했는데 저널 측에서는 우리가 PCI를 하기 전에 어떻게 팀이 플로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엔지를 해보니까 팀이 플로우가 그렇게 나왔지. 그렇게 아웃컴을 나타냈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해서 난감했거든요. 사실은 그걸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널을 찾아보니까 스펙 트래킹 앤 에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또는 뭐 V7, V8 뭐 리버스 찍는 뭐 이런 방법도 동원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아직까지는 사실은 답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레트로 리드 자체가 우리가 이 케이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그 김민철 교수님하고 이관용 교수님한테 아주 짧게. 네, 부천세정병 이관영 선생님께 질문 한 개 올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피지올로지 vs 미디어 가이드 뭐 이렇게 비교하는 연구 데이터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NGO도 그다음에 피지올로지도 이미지도 각 멀티모달리티 이미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연구자들의 시선은 그냥 벌서스, 그러니까 뭐에 뭐 이렇게 비교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추구하는 건 환자를 잘 보기 위해서 시너지를 추구하는 건데 시너지는 잘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드에서 뛰고 있는 그 클리니션 입장에서는 코레지스트레이션이 좀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 PCI 할 때 인트라베스큘러로 보면 OCT나 아이부스 측면이 다 오토메이티드 풀백인데도 불구하고 코레지스트레이션이 안 되니까 NGO는 NGO대로 따로 놀고 아이부스나 OCT는 그것대로 따로 노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코레지스트레이션이 어떤 의미가 있으실지 또 시너지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필드 어도테이션이 좀 잘 안 되고 늦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되게 프랙티컬하고 중요한 질문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코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OCT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엔지오를 찍고 이제 OCT 하고 나서 그게 코레지는 이 두 가지 모달리티는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피지올로지를 가지고 코레지스트레이션 엔지오랑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필립스 장비에서 싱크비전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고 이제 싱크비전의 이제 아이부스 코레지스트레이션 기능이 또 엔지오와 이제 아이부스를 코레지해주는 이런 기능들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발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피지올로지와 이미징을 코레지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들은 아직은 개발이 조금 더딘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이제 피지올로지 가이디드 디시전을 하고 이제 이미지 가이디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지금 프랙티스에서 이제 가장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이 저희 프랙티스일 텐데 이제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장비를 저희 기관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30%에서 40% 환자들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스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프랙티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지올로지를 이제 이미지의 파인딩과 인테그레이션하는 그런 작업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이제 피지올로직 인덱스를 이미지에서의 어떤 파인딩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 생각에는 추가된다면 이제 프리벤트 같은 연구들이 좀 해답을 줄 것 같은데요. FFR 네거티브인데도 불구하고 아웃컴이 발생하는 환자를 이미지 가이디드 벌러러블한 이런 퀀터터티브, 퀄러터티브 이런 피처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냐를 보면 그걸 인테그레이션한 우리가 이미지의 컷오프 밸류를 잘 정해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부성현 네. 김민철 교수님 네, 하나만 그럼 네. 짧은 짧게 질의 답변하고 하도록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MI 컴플리트 리스파이큘라리제이션 그 시기를 지금 45일 이내로 하라는 게 지금 클래스 1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그 파이어 트라이얼이 이제 올더 MI 컴플리트 PCI를 이제 인덱스 하스피탈리제이션으로 이제 해서 그 이벤트 레이트가 굉장히 낮게 나온 트라이얼이 하나 있었는데 이 45일 이내가 이제 클래스 1이긴 하지만은 그 컴플리트를 이제 인덱스 하스피탈리제이션에 다 맞추는 게 더 예후가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이미 제가 지금까지 트라이얼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가이드라인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45일 이내 또는 이제 인덱스 하스피탈 때 하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나온 아까 이제 파이어 트라이얼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CR이 올더 페이션트에서도 FFR 가이드로 좋다라는 이제 결과에 나인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제 그거를 말을 해준 것 같고 이번에 나온 이제 멀티스타즈 그리고 바이오바스크 모두 이미디어에서 좋은 쪽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약간 좀 맹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것보다는 이미디어도 나쁘지 않다 이런 스테이블한 환자에서는 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가이드라인이 당장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뒤에 이제 그 결과까지 나오면은 좀 정립이 될 것 같긴데 뭐 스테이블한 환자에서는 이미디어트로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아주 아큐 코로나리 신드롬의 언맷 클리니컬 니즈에 관해서 심도 있게 토의된 것 같습니다.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패널 선생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